바른미래당으로 한번 가보면요.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가 박주선 씨에게 당대표를 공동 당대표를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바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배교 증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인재 영입위원장 뭐 이런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실소유주께서 이제 살짝 옆자리에 앉은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는데 문제는 바른미래당도 사실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선전하는 느낌이 좋아 지방까지 미치는 여파가 있잖아요. 근데 당 지지율은 안 올라. 오히려 떨어져. 두 당이 합친 뒤에. 그러고 나서 안철수 씨가 결국에는 여기도 공당이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건 없건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출마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심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보니까 유승민 당대표 입장에서는 출마해 달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좀 있어봐.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결이 좀 달라지면서 이게 나중에 책임론으로 가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냐면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 갈라지는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숫자가 40명이죠. 숫자가. 그렇진 않죠. 30명인가요?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상 27명. 3명이 저쪽에 가신 분들이다. 27명인가요? 사실상. 그러면 지금 27명인데 27명 국회의원 중에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곳에. 거기도 역시 유승민? 하태경? 박주선, 뭐 김동철? 요 네 분 정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당세가 쪼그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율도 7%, 8% 하다 요새 5%도 나오고 6%도 나오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정치는 타이밍인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려면 빨리 출마 선언하고 쭉쭉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좌고우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 내가 보수를 다 결집해서 보수의 대표가 돼서 30% 후보가 되겠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해야 될 행동을 머뭇거리면 30%는 그냥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씨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좋았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느낌이에요. 지역 감정을 유행했든 아니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다당제 구조에 있어서 자기는 전도사, 승부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선으로 가면 당선 또는 2등 정도를 목표로 뛰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3위가 됐고 호남에서 대표라는 상황이 왔죠. 총선과 다르게. 그럼 일단 트라우마가 생겨요. 근데 그것은 자기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촛불이라든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당세가 크지 않으니 내가 이 표밖에 못 받은 거야라고 스스로 이제 셀프로 자기 위안을 삼죠. 그런데 바른정당과 합당해보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떠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뜨고 더 쪼그라들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선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고 일단 봐야 돼요. 한쪽에서는. 네. 그렇지만 정신승리는 뭐냐면은 우리 당세가 작으니까라고 계속 자기 위안을 삼는데 사실 40석의 국민의당을 30석 이하로 쪼갠 것은 안철수 책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당세를 깎아먹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제 쭈뼛쭈뼛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예측했던 건 뭐냐면은 서울시장을 나가는 척 하다가, 이게 이제 축구에서 보면 페이크 모션이라 그래서 헛다리 짚는 거 있잖아요. 이영표가 잘하는 거. 그것처럼 서울시장 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재보선에 숟가락 얹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것도 지금 우습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우선 안철수 전 대표의 머릿속의 뇌지도에서 저는 가장 큰 건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거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때. 이게 머리에. 예.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으로 쓰는 정도여야지요. 초딩이 무슨 대통령을 해요. 아니, 그렇고요. 그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 바미당이 2등 해야 된다.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2등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보기엔 광역 한 석도 못 구할 것 같은데. 그거 최소한 득표율. 예, 득표율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2등 한 것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의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전 대표처럼 안 된다고 데드라인을 걸은 민평당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몇 명 데드라인을 긋고 바미당이 자유당을 흡수한다. 요게 머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력으로 총선에 임해서 총선에서 지금 산술적으로 자유당, 바미당 합치면 한 140석 되는 거죠. 140석 내지는 과반을 얻는다. 그리고 대선 간다. 저 머릿속에 그런 구상일 거라고 그런 봐요.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지만 누구나는 안 그리지. 왜냐하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들은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릴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본인은. 왜냐하면 그 흐름 있잖아요. 네.
국민적 인기가 하락세냐 증가세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 안철수는 저는 대선을 끝나면서 그 득표율을 가져가지 못하고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때 자기 스스로 느꼈어야 돼요. 내가 정치를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안철수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총선 때 수도권에서 심지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뭐 얻는 표, 득표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으로 원점으로 돌려보겠다고 하지만 이제 안철수가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득표를 많이 얻는 정도라고 저는 봐요. 나머지는 다 좀 난망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 자체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저는 높게 득표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건전한 중도의 이미지는 지금 민주당이 다 흡수하고 있어요. 네. 안철수 씨는 저는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정신승리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홍준표 대표, 다른 하나는 안철수 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현실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어 보인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예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어차피 지선을 대피하고 나면 정파적으로만 권력 싸움이 아니고 내부적인 권력 싸움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선거의 대표의 책임론은 자유한국당에는 무조건 홍준표가 1순위가 될 수밖에 네. 없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유승민일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유승민 때문에 졌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대표는 유승민, 박주선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유승민, 박주선 두 분이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이란 이름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지방선거 책임의 한 축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상은 많은 분들이 안철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책임론에 휩싸이게 되고 어려워지겠죠, 더. 밤이는 누구 겁니까? 갬비 아바타 겁니다. 그 논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몇 개월 후에는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딱.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투표로 강제하는 정계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수 쪽에 좀 뜻있는 유권자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수가 약간 진보적 보수로 이렇게 재편되길 바라는 흐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와 합치고 나서 지지율이 더 떨어져 버리니까 바미당이 그러니까 걱정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문재인 쓰나미예요. 네, 문재인 쓰나미인 것이 그 토론을 이렇게 나가 보면 보수 쪽 패널들이 기대는 건 한미 관계 삐걱거릴 거다.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 삐걱거릴 거다. 김정은이 뒤통수 칠 거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 해결 못할 거다. 그리고 한일 관계 파탄 날 거다. 한일 통화 수합 안 할 거다. 한중 안 할 거다. 이거였는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즘은 그 차이나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북한과 그 중국이 패싱하고 이럴 관계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관계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패싱이란 단어가 나온 게 코리아 패싱이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 이 얘기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쓰나미가 너무 세서 저는 이 쓰나미가 단순히 뭐 개인에 대한 선호도나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됐던 외교, 안보 이 부분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쓰나미 안에서는 아무리 버둥거려도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상징적인 게 미투 나왔을 때 홍준표가 좌파에서 더 미투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미투가 물론 추미애 대표가 초기에 대응을 잘하기도 했지만 미투도 문재인 쓰나미 그렇죠. 안에서 휩쓸려서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아랍에밀레이트 건 해결하는 걸 봐도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개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헌도 문재인 쓰나미에 밀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권력 구조 빼고 지방 분권하고 기본권 네 그런 거 개헌하는 그렇죠. 겁니다. 서로 간에 타협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네. 홍준표 같은 스타일이 사실은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잖아요. 네. 겁 많은 애들이 심하게 짖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당내 기반도 없고 실제로 권력을 잡아봤던 자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권력자에 대한 무서운 경외심이 있어서 훨씬 더 심하게 짖는 거거든요. 걔들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할 수 없으니 대통령 뭐 개헌 발의한 거 국회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지. 이건 겁먹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대통령이 시정 연설까지만 하고 문 닫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국회에 양발 다 들고 들어왔는데 이걸로 끝 논의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은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을 거부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시점에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1년도 넘은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안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지. 자기들은 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한 정말 게으른 학생 대하듯 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시험 준비를 하라고 한 달 전에 이제 그 예고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일 늦추지 않은 수험생 같은 태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진정성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선동에 세뇌 당하신 분들만 일부 한 뭐 10몇 프로, 14%. 많게는 한 20%까지 가는 네, 그런 수도 네. 있으니까 그거는 민주정치 못 하잖아요. 아, 그쵸. 그거는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애완견 키우신다니까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왜 개 시리즈 쫙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그 애완견 키우는 분들 보면 자식만큼 애완견을 막 사랑하고 감정이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미친 개, 요즘에는 들개. 미친 개가 없어요. 그냥 광견병 예방주사를 무조건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개 순환 시대예요. 지금 견 순환 시대. 옛날에는 개 앞에 견을 붙였거든요. 충견, 애견 뭐 이렇게.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지금 미친 개, 들개, 똥개, 사냥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견자인데요. 예를 들면 야합이란 말이 사실상 알고 보면 야합이란 말이 개들의 모양 보고 온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들을 들여서 풀어 키울 때는 자기들끼리 들판에서 그냥 눈 맞으면 그냥 이거 야합인데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경공분들께서. 근데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견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네. 미친 개는 그리고 요즘에 보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미친 개에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미꾸라지처럼. 그런데 그 미꾸라지가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경찰과의 갈등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인데 그렇죠. 거기를 콕 찍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그래갖고 피해가려고 했는데 그 또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회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황운하 울산청장이 예전에 이철성 박근혜 때 직설하고 이랬던 분이시잖아요. 네, 네. 결기랄까 이런 그게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 이번에도 보니까 결기더라고요. 왜 그 민주당 후보 만나냐, 그러니까 의원님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결기. 세상에 그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경찰 편을 들은 날이 오네요. 나 진짜. 정말 아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우회 회원이 150만. 잘못 건드렸네. 네, 150만. 그리고 똘똘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좀 하다 이렇게 말고 그러기가 어려운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홍준표 대표가 건드려가지고요. 제가 진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왜요? 왜 그러세요? 민주주의는요. 아, 양날개. 양날개로 나르는데 한쪽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게 안 돼요. 혹시나 그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뭐 견자분들 저 초청해 주시면 제가 1시간 정도 강의 드릴 수 있어요. 국민과 같이 가야지.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국민에게 있어서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중도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도 입장에서 보면 장제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나 장제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져봐야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쓰나미.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네. 더 짓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부분이 느껴지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 잠깐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게 되는데 자기가 한 말을 계속 증명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진짜로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거든요.